올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초대형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건설 현장은 당장의 공사 중단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협력 재개에 한미일 정상 모두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반발에 대해선 어떤 국가든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환송에 불참했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이 대표가 다음 주 당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윤심 잡기에 나설지 짚어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20층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SRT 열차가 최대 시속 120km 구간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대구는 35.9도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태풍이 북상해 제주와 남부지방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버팀목이 되어왔던 게 수출이었습니다. 올해도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오면서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랬던 수출이 이달 들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이 이미 거실 유리창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올 상반기 우리 경제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출 실적은 매달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 모든 달이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덕분에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처음으로 3,500억 달러를 넘어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쓴 돈이 더 많았습니다. 수출보다 수입 액수가 더 많다 보니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원유와 석탄, 가스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410억 달러, 87% 넘게 증가했고 철강, 농산물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직격탄입니다. 괜찮을만 하니까 전쟁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기름값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3중고, 4중고가 돼버릴 거예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문제는 수출 증가폭이 꺾인 데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하반기에는 수출도 어려울 거란 겁니다.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대외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출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올해 무역 적자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더 많은 147억 달러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모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렇게 경제 전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주가가 오늘은 더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 들어서만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도 1년 내 최저가인 5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엔 2,500선, 20일에는 2,400선이 연이어 무너졌던 코스피. 오늘도 1% 넘게 떨어지며 2,300선마저 장중에 붕괴됐다 겨우 지킨 끝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으로 내려간 건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IT잖아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반도체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나란히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 배터리 관련주에도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주요 지수가 반년간 20% 넘게 떨어지는 등
1970년 상반기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 이어지는 셀코리아에 코스피는 올해에만 22% 넘게 빠졌고 코스닥도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선 바닥이 멀었다는 비관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저점을 지나친 상황이다라는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가 너무 커져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앉아서 배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가 은행들로선 예대 마진, 즉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정치권이 연일 은행들의 이 행태를 질타하고 나서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예대 마진을 매달 공시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금융당국.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 즉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매달 공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에 대해서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예대금리 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이유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더디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예대금리 차는 2014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예대 마진을 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은행별로 평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진율을 낮춰야 되는데 영업 체계상 무리도 있을 수 있고 체감 대출 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알아서 정하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산정에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노사 문제도 불안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 광화문 주변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 현장에는 또 한 번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송차주로 구성된 노조가 광화문역 일대에 모였습니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운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노조는 운송료의 27% 인상과 노조 대표의 근로시간 면제, 요소수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최근 5년 동안 운송료가 33% 인상됐고 기름값도 제조사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9%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오늘 하루 수도권 레미콘 공장은 가동을 모두 멈췄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 공장 다 이제 파업해가지고 지금 서 있는 다 섰어요. 지금 수도권지역에 다 섰어요. 평소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길이지만 오늘은 이동하는 차 없이 모두 주차돼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건설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 레미콘 특성 탓에 운송 중단 지속은 곧 건설 현장의 전면 중단을 의미합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장마랑 겹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노조와 제조사들은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즘 물가 문제 아주 심각하죠. 이유도 워낙 복합적이어서 정부로서도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차제를 요청했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어려운 주제 잡았군요.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데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잇따르자 나온 말이었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늘어난 인건비를 물건값에 반영하게 되고 이게 다시 임금 인상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는데 정부가 나서서 임금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네,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라서 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지난해보다 1.8% 감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5%가 넘는 물가 탓에 월급 가치가 떨어질 거란 뜻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일어나고 물가는 이제 매달 바뀌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른 거지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얘기대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조사 사례가 있긴 합니까? 최근 미국의 상황을 좀 주시할 만합니다. 한 취업 정보기관이 지난 2월 새 직장을 구한 노동자 2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4%가 전 직장보다 임금이 올랐다고 답했고 48%는 인상률이 11%가 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로 41년 만에 최대 폭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유인책으로 쓰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됐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월급을 올려준 점이 분명히 있긴 하죠. 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고 물가가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물가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의 경우 90년대부터 이미 고물가와 임금 인상, 경기 부진이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안 되려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안 올리면서 이윤을 줄여가지고 흡수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노동자들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예, 추경호 부총리가 왜 그런 맥락의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좀 신중하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서 군사협력 재개하기로 합의한 걸 성과로 꼽았습니다.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어떤 나라든 규범을 어기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으로 20여 분간 7개의 질문에 답한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군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대북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의 참석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면서도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함께 연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윤 대통령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 국내 현안을 묻는 질문엔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러나 나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겐 풀어야 할 시급한 국내 정치 문제가 여러 건 있습니다. 아직 임명하지 못한 장관도 여러 명 있고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문제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나갈 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복원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다음 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자세히 취재하는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가장 앞에 서서 기다리던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이 대표가 순방 성과가 좋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맞잡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예정된 오찬과 토론회 참석 일정도 취소하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대통령이 허례허식을 멀리한다며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환송은 아니다시피 되시는데요? 당시 이 대표가 공항에 가지 않았던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징계 결정을 앞두고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가셨잖아요. 대통령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나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공항으로 마중까지 나가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장 엿새 뒤엔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순방 성과를 갖고 돌아오는데 마중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어서 참석했다며 이른바 윤심에 호소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당대표 될 거란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97세대 여러 명이 경쟁자로 나와서 경선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다음 당대표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당대표에게 집중된 공천 권한을 좀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당원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걸 최고위원회 의결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유력한 만큼 대표의 공천 권한을 지도부 전체로 분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철험회 등 친명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오는 4일 확정될 경선 여론조사 반영 비중도 여전히 갈등의 뇌관입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예비 경선의 0%, 본 경선의 10% 수준인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자는 데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민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 하지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재선 의원 단체방에 당내 헌신하는 노력보다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정치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새 인물론을 내세운 97그룹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도 현행 규칙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부터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취임식을 취소한 채 수해 현장부터 챙겼고 지방 공공기관과 산하위원회 통폐합 등 공공분야 개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과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제공하던 것을 2끼로 늘리고 한 끼당 8,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무료로 한 끼를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의 시장 군수들도 취임식 대신 수해 현장부터 챙겼습니다. 하수하고 축대 이건 언제 할지 빨리 파악해서 알려드리세요. 민선 8기 출범으로 공공분야 개혁에 나선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곳인 산하 공공기관을 10곳으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산하위원회 189개 가운데 86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20% 감축 공약을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청 조직 통폐합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을 1호 조례안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사상 첫 30대 교섭단체 정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과거 한 기업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을 알선해주고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여권 핵심부를 향한 폭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이 대표가 어떤 상처를 입을지 그리고 과연 살아남을지가 지금으로선 가장 큰 궁금증이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정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기업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네. 제시한 근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면서요. 네.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의 성접대를 포함해 2016년까지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조사에서는 2013년 7월 접대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적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술을 마셨는지,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고, 김 씨도 갖고 있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8월 접대건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영수증을 봤다고 하는 건 그날 어떻게 만났고 또 어디에서 얼마를 썼느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예. 되면 경찰도 이준석 대표를 직접 불러서 이 주장이 맞는지 예.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경찰에서는 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이 조사 예.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이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서 이 성접대를 직접 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을 만나 투자 약정서를 쓴 사실이 증거인멸 교사와 연결되는지 여부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경찰 수사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이제 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휴일 네. 빼고 나면 뭐 사나흘 정도 남는데 그 사이에 경찰 수사가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 사이는 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윤리위원장,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밝힌 바 있지만 이 징계 문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성접대 의혹 부분보다는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접대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접대와 입막음 시도 의혹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 그게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윤리위가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여당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이 대표가 임명했기 때문에 권력 핵심이 이 대표의 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근거도 뚜렷하진 않습니다. 예. 이 대표 스스로가 이런 의혹들을 벗지 못한다면 중징계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긴 어렵다 이제 이런 예. 건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징계의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징계에 반발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대표직을 잃게 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의 자진 사퇴로 통해서 이 혼란을 막아야 한다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어제 비서실장이 이제 사표 낸 걸 보고 예. 윤심이 이제 이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예. 윤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공항에 나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동안 이 대표가 친윤그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이 대표가 윤리위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SOS를 보낸 것 아니냐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다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이 시기에 이 대표를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을 왜 정쟁에 끌어들이려 하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대통령은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건 예. 결국 이준석 대표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장마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대구가 35.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말 전국에 이어질 텐데요. 월요일에는 다시 장마입니다. 올해 첫 태풍 에어리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안에서 밭을 가는 농민의 얼굴에 연신 땀방울이 흐릅니다. 차양막까지 쳤지만 내부 온도는 40도를 웃돕니다. 많이 올 때는 뭐 60도 이상 올라가요. 또 뜨겁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개 분사기를 돌려도 전통시장 내부의 열기는 여전합니다. 생선 아래에 둔 얼음은 금방 녹아내립니다. 생재료니까 음식을 금방금방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안 팔고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5.9도까지 올랐고 강릉 34.3도, 광주 32.5도, 서울 30.8도 등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 도심 물놀이장과 신안 바닷가 등지에서는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너무 2018년도에 제일 더웠다고 하는데 그때만큼 더운 것 같아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4호 태풍 에어리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SRT 열차가 최대 시속 120km 구간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속열차가 기찻길에 멈춰섰습니다. 열차 바퀴가 궤도를 벗어나 주저앉았고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황급히 선로를 빠져나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열차 편성 변경으로 인해 잠시 하차. 오늘 낮 3시 20분쯤 경부선 대전 구간에서 부산에서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차밖에 연기가 좀 초반에 좀 많이 나긴 했었어요. 전체 열량 가운데 가장 앞에 있던 객차와 맨 뒤에 있던 동력 차량 등 2량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탈선 사고가 난 이 구간의 평소 열차 운행 속도는 시속 90에서 120km였습니다. 승객 380여 명 가운데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짐이 이제 짐칸에서 떨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낙하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경부선 열차 6개가 운행이 중단됐고 SRT와 KTX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상행 열차는 계속 지연될 게 예상되고 있어서요. 저희 대체 수송 수단으로 버스도 제공해드리고. 코레일은 내일 첫 기차부터 정상 운행을 목표로 인력 30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밤샘 복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20층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건물에 있던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옥상 냉각타워 날개가 부러지면서 건물에 진동을 준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뭔가 놀란 듯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식탁 위엔 다 먹지 못한 국수 그릇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 우르르 나갔죠. 다 그냥 밖에 난간에 있다가 또 건너편으로 피하라고 해서. 진동이 느껴진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입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000여 명은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했습니다. 종로구는 옥상에 설치된 냉각설비 날개가 부러지면서 건물이 흔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의 쿨링타워의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시기하고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냉각설비 안엔 1m 길이의 날개가 4개 달려 있는데 이 중 1개가 부러진 상태로 계속 회전하면서 건물 내부에 진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부러졌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안 멈춘 거예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시간 가까이 건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종로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활보한 외국인을 검거했는데요. 과잉 진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쓰러진 외국인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목을 짓눌렀는데 과잉 진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은 당시 유리용 칼을 친구에게 전해주러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걷습니다. 근처에 유치원이 있어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돌았어요. 흉기 칼 들고 돌아다니니까 신고한 거 같더라고요. 지난달 29일 낮 2시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진압봉으로 흉기를 쳐내고 저항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은 외국인에게 테이저건까지 쏩니다. 감전된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을 하려는 친구에게 부엌칼을 전해주려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제압을 위한 위급한 상황으로 과잉 진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칼이 떨어졌는지를 인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2년 전에도 그 외국인들이 칼 들고 싸우다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고. 대구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을 하고 영장도 없이 수색을 한 혐의로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 측은 도주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승루입니다. 요즘엔 일반 사병도 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되죠. 지난달부터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군 기강을 해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천 번에 걸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육군 A1병은 2,100여 회에 걸쳐 총 13억 원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한 A1병은 입대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부대 안에서 도박을 한 겁니다. 해군 B씨 역시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경기 스코어 맞추기, 홀짝 게임 등 3,000번 넘는 불법 도박에 5억여 원을 썼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일반 사병이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2건에서 2021년 302건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총액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군대 내 스마트폰 반입을 전면 허용했는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 도박이 가능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다. 2차 범죄 우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또 상담,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일정 시간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던 군은 지난달부터 24시간 허용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도박 등을 막기 위해 유해 사이트 차단 앱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 문제로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오늘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되죠. 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의점과 PC방 주인은 울상입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컴퓨터 200대가 놓여있는 이 PC방은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냅니다. 지금 한 10대 정도 있고요. PC방은 열이 많아가지고 24시간 풀로 틀어야지만 돼요. 코로나19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매출 증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코로나 끝났지만 그거 이번에 인상이 저희가 영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정도로 타격이 심합니다. 24시간 냉난방은 물론 개방형 냉장고 온도를 1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편의점도 전기 사용량이 많기는 마찬가지. 현재 점포당 매달 80만 원 수준인 전기요금이 이번 인상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매출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좀 저희들한테 발목을 좀 잡지 않겠나.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데 이어 전기요금도 오는 10월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높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이번 주 내내 하루 확진자는 10,000명 안팎을 오갔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부터 진료와 처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간을 10,0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그동안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해왔지만 오늘부턴 모든 코로나 진료기관 명칭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됩니다. 별도의 음압시설이 갖춰진 검사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치료제 처방과 대면 진료가 이뤄집니다. 전국의 이런 원스톱 진료기관은 모두 6,200여 곳인데 정부는 10,000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가 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원스톱이라는 게 결국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야죠. 진료는 어차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니까요. 실제로 최근 유행은 감소세가 끝나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9,528명으로 10,000명 아래긴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300여 명 많습니다. 유행을 판단하는 재생산 지수도 1에 도달해 향후 확산세를 예고했습니다.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감염을 경험하신 분들의 재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는 앞으로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병상을 묶어 활용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이 계속되면서 기존 청사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2년여간의 공사 끝에 다음 달 행안부와 과기부의 입주가 예정돼 있었는데 과기부 대신에 기획재정부가 들어가려고 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힘센 부처가 신청사를 새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 세종 신청사. 당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하기로 한 건물입니다. 이들은 2019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당시 공간이 없어 현재까지 민간 건물에서 새빵살이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과기부 입주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부처 확정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또 재개치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알고 보니 기획재정부가 신청사 입주를 희망한 겁니다. 현재 위치는 북쪽으로 치우쳤는데 신청사 위치는 가운데여서 회의 주제와 민원 응대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정세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사 비용이 추가로 드는 데다 기재부 자리에 과기부가 들어가면 내부 수리도 해야 합니다. 새빵살이를 더 할지도 모르는 과기부는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저희서 하는 거니까 행정부에서 그런 걸 뒤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저희들 입장에서. 행안부는 이달 중에 최종 입주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 역할이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이 담긴 당시 국가안보실의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경의 판단 번복 배경에 현 정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TF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이틀 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답변 형식의 12가지 지침이 담겼는데 첫 번째로 극단적 선택보다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월북몰이 핵심 책임자는 삼,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국민의힘 TF는 전문가들과 당시 서해 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이 씨가 발견된 NLL 북측 3km 지점은 우리 함정이 출동하면 육안으로 확인도 가능한 거리였다며 고속정에서 5km 거리에도 닿을 수 있는 확성기로 경고했다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치라이트, 그 다음에 저거 촬영, 이제 그런 게 하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그런 화형을 시킬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반면 민주당 TF는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 안보실 관계자들이 군이 확보했던 특수정보 SI를 열람했다며 월북 판단 번복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SI를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민주당 TF는 국방부 방문 계획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연이은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배치된 뒤에 검사들의 사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12명에 달하자 법무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나 친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 급속히 퍼지면서 검찰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줄사표를 낸 검사들의 특징은 전 정부 시절 중앙지검에서 중요 사건을 수사했거나 공보 업무를 했다는 점입니다. 삼성 웰스토리 수사를 맡았던 고진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이혜은 중앙지검 공보관이 대표적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와 공안통으로 꼽히는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도 검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사 사흘 만에 검찰 간부 12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50명 가까이 됩니다. 검사가 잇따라 사표를 내자 법무부는 공석을 채우려고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를 놓고 검찰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차장급 한 검사는 전 정권과 거리가 가까웠다고 볼 수 없는 검사까지 좌천시킨 건 과도한 윤석열 사단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실력이나 성과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던 인사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준 지 25년입니다. 당시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50년간 보장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은 홍콩을 찾아가 이 한국과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연신 언급하면서 높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홍콩 반환 25주년에 맞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떠난 시진핑 주석. 33분 동안 이어진 기념연설에서 일국 양제를 2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홍콩은 지난해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사실상 중국 충성파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년 전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반대파 탄압에 활용합니다. 그런데도 일국 양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주장한 겁니다. 香港同胞实现当家作主，实现港人治港，高度自治。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서방은 홍콩의 민주주의는 말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가 해체됐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not giving up on Hong Kong. 25 years ago, we made a promise to the territory and its people, and we intend to keep it. 기념식 현장은 CNN 등 주요 외신들의 취재도 막아 언론의 자유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취임했습니다. 유리천장을 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엔 변함이 없어서 낙태권처럼 기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커탄지 잭슨 연방대법관이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합니다.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여성으로는 6번째, 흑인으로는 3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밝혔고 연방 대법원의 유리천장은 모두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been made up of a majority of white men, for women on the court for the first time ever. 다만 잭슨 대법관은 같은 성향의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어서 보수 6명, 진보 3명인 대법관 구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최근 낙태권을 공식 폐기했고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고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판결을 번복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충돌해 왔습니다. Another pattern of this court has been stripping regulatory authorit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잭슨 대법관이 취임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판단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보통 회화를 감상할 때 작가명 옆에 작품명이 붙기 마련이죠. 이를 허락하지 않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관객의 폭넓은 해석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이 작품은 관객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1부터 10까지 삐뚤삐뚤한 숫자가 빼곡히 채워진 캔버스. 그 가운데 서로 연관 없는 물체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습니다. 종이, 단추, 꽃 등 작가가 길에서 준 생활 속 재료들입니다. 마치 아이의 낙서장 같기도 한 자유로운 화풍들은 7순이 넘은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잘 못 그리는 거를 원해 잘 그리려고 기교를 앞세우다 보면 그 순간부터 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 못 그리기 위해 잘 그릴 필요 없는 숫자를 택했고 감상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자 작품에도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을 받은 물결처럼 반짝이는 화면. 캔버스를 가득 채운 수많은 원형 픽셀한 오색 빛깔이 이어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행하듯 그려내다 잠시 긴장을 풀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었을까. 마치 실오라기가 풀리듯 화면에 큼지막한 틈새를 허가합니다. 여백해 주는 생동감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 화법이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는 주연 배우를 잘못 썼다가 흥행도 비평도 참패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평생 일방적인 사랑을 바치는 개츠비에 콧대 높고 귀족적인 로버트 레드포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개츠비의 지순한 연인도 까탈스러운 미아 페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영화에서 배우를 잘못 기용하는 걸 미스캐스팅이라고 하죠. 위대한 개츠비는 최악의 미스캐스팅 사례로 꼽힙니다. 캐스팅을 망치는 어떤 가는 원인이 사사로운 연고와 입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원작자 해밍웨이의 압력으로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을 썼다가 쿠퍼는 너무 늙었고 버그만은 몸집이 너무 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 3편에서 감독 프랜시스 코폴라는 딸 소피아를 주연급에 기용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제작 연출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65살의 중년의 로맨틱한 주인공 역까지 챙겼다가 눈총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미스캐스팅이 어디 영화에서만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 인사에서 미스캐스팅이 일어나면 그 폐해가 영화 제작비 날리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대검이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의혹도 다양합니다.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 렌트카 매입, 배우자 차 보험료에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공직에 있을 때는 집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에 되팔아서 1억 원대의 차익을 봤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을 노리고 백살로모를 무허가 컨테이너에 전입 신고시켰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자체로 이미 미스캐스팅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라는 막중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시각이어서 개혁 적임자 맞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죠.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싸우느라 하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못하는 바람에 청문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이 먼저 결심하는 게 순리일 듯합니다. 미스캐스팅이 있었다면 그나마 영화 제작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가 실패하면 그 피해를 제작자나 감독 혼자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7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였습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는 이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은 34도, 일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구가 36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와 대전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더운 낮 시간대의 외출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또 한 번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딱 지났군요. 7월 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